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이 지원하는 정치통일 담론소통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정통담소 관련돼서 취지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략하고요. 2차에서 저희가 국제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정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한국의 의회 정당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께서 염려도 하시고 또 실망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연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정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회 정당 정치가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국의 의회 정당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또 네 분의 학계를 대표하는 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광일 교수님이십니다. 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광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진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치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진만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조진만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따로 다 모여서 저희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 준비도 했고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풀어나갈까 같이 고민도 했는데 1라운드는 가장 좀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의회 정당 정치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한국 의회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을 3분 안쪽으로 먼저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1라운드 성격에 잘 부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소영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국회와 의회 정당 정치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그 국회의 기능인 입법 기능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국회는 의원 발의 건수가 뭐 미국 의원에 비해서 2배, 뭐 심지어 일본 의원에 비해서는 60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의회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너무 수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야당이 클 때는 또 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걸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지녀야 되는 역량이 부족하고 뭐 대화와 타협을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책임성과 윤리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 사실 공천받는 데만 연연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입법가로서의 경험도 없고 자질과 역량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다 더해서 사실 우리 정당의 지도부의 그 힘은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정쟁을 위한 어떤 전투병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 결과 국회가 어떤 입법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정쟁의 공간으로 입법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법을 겨우겨우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행정부에서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우회해서 또 다른 입법 기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만든 법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정치적 경쟁의 문제를 국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사법부에 가져가면서 입법의 기능을 사실상 국회가 해야 되는 입법의 기능을 사법부가 대신하게 되는 이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입법 기능이 너무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이러한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은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회 여기에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회 정당 정치에 뭐니 해도 본연의 기능은 결국 입법, 민생 입법도 있고요. 또 외교안보 입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입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입법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원인을 이소영 교수님께서는 의원들 수준에서 먼저 이제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광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큰 문제점.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의 접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진부한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 입법 기능이 약하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다는 것.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행정부의 어떤 권력이 강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헌법에서도 그렇고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어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감사원장, 감사원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입법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는 그런 접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편적인 현상 외에 굉장히 강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나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당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겸직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겸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제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 원칙, 운영 원리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통령제가 이렇게 비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법부에서 입법 기능 외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같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의회와 그 정당 운영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제 윤광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시스템 차원에서 조금 이게 시선을 옮겨서 강한 대통령, 너무 지나치게 비대화된 대통령의 권한, 또 그에 따른 의회 정당 구성원들의 어떤 종속화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서 의회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전진영 박사님 어떠실까요? 네, 그 앞에 두 분께서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또는 이제 국회의원 개인 수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좀 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모든 나라의 의회에서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원리가 다수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은 가장 민주적인 원칙으로서 다수제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국회 안에서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룰 오브 게임에 대한 그 준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현재의 그 국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우리나라 그 국회 개혁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3대 국회, 1988년 13대 국회부터 그 국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의 원칙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 협의주의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회 안에서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언제 회의를 열지, 그다음에
아주 사소하게는 뭐 자석 배치를 어떻게 할지, 원내 의석 그 본회의장 자석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좀 더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는 어떤 거를 올려서 통과시킬지라는 되게 중요한 문제까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그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주의죠. 그러니까 머저리테리안한 룰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피력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화 타협을 통한 어떤 논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다수주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건 소수당이 되건 간에 이제 합의하지 않았다, 그 합의하지 않고 올렸다라고 해서 이제 그 원내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는 이제 제1야당은 또는 그러니까 제1소수당은 원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비토의 방식이 일상화돼 버리는, 이게 이제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했던 때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였는데, 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 그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키면서 소수당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 의사 절차도 도입하고, 또 그렇다고 소수당이 마구 붙잡고 늘어져서 입법 교착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끊을 수 있는 또 다수당에게 유리한 그런 절차도 또 도입하고, 이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도입된 지 10년, 11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은 그 새로운 의사 절차들로 인해서 소수당은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내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다수제에 합의하고 다수제를 수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협의주의적인 국회 운영의 원칙, 그다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원칙으로서의 다수제, 이 둘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수제에 대한 그 수용하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어야만 지금 국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박사님은 이제 또 조금 다르게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국회가 어떤 운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놓고 우리 의회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정치학 안에서도 다수제와 합의제 간에 서로 간의 장단점들이 다 있긴 한데,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이런 중심의 국회 운영 원리에서 파생되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진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지적하는 것은 학자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 교수님들이 약간 제도적인 부분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그 아이디어를 좀 주장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정치가 제도적으로 문제인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 행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민주화 이후에 꾸준히 발전해왔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번 최악의 국회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능력과 자질 면에서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제대로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도보다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정치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역시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한다. 특히 공천과 관련한 부분,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같이 1등만 뽑는 선거가 주가 되는 선거에서는 주요 양당이 공천한 후보들 중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이 의정활동이라든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정당들이라는 게 자유로운 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구속력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 내부의 제도를 뭐 좀 어기거나 그러더라도 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내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소외돼 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걸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공천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밀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뭐 다 당규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치 혐오만 일으키고 능력 있거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굉장히 명예롭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정당 차원에서 좀 민주적인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축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셔서 쉽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네, 너무 또 좋은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소영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현직 의원들의 문제점들, 뭐 자질 문제, 능력, 전문성 문제라고 하면 우리 조준만 교수님은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이 충원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인재들을 잘 발굴하고 영입하고 또 양성하는 그런 조금 우리 정치 미래와도 관련돼 있는 그런 시각에서 의회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선 윤광일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이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의 견제 균형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 뭔가 구조적이거나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부는 사실은 정치 문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법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그냥 행정부에서 법안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제를 의원들을 통해서 청부 입법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까 이소영 선생님께서도 그 시행령의 정치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법을 자체를 의원들을 통해서 청부해서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정부 입법에 더해서 법안까지 대통령의 의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은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감사원 자체가 국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의 감사를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데 국정조사나 감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즉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여당, 야당이라고 이게 정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의회제적인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같이 통치하는 정당으로서 국회 의석수가 많든 적든 간에 여당이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에 야당은 사실 권력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반대밖에 없는 그런 이해를 촉발시키는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어떤 법에 보장된 강력한 대통령제의 반영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헌법에서도 많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고요. 법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가능하게 해놓은 구조화에서 항상 의원들은 청부 입법을 해주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가 행정부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의제를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된다는 거죠. 결국엔 이건 행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비대한 권력에 있어의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인센티브에 반응을 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 대통령의 의제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게 아닌가 제도에서 연유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팔로우업 그 질문을 이제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소영 교수님께도 아까 1라운드에서 주셨던 그 포인트의 이제 연결 지점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의원의 그 개인의 자질,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SNS 정치나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팬덤 정치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뭐 누구나 지금 이게 SNS 정치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시민 참여를 좀 독려하고 또 젊은 층, 무관심했던 젊은 층들을 끌어오면서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SNS에서 모아진 어떤 일종의 강성 지지자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당에 가입을 하면서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조금 우려의 눈으로 많이 이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SNS나 팬덤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가 과대대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치가 될 때는 이 강성 지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이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의 정치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정치권에서 좀 충분히 아주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 팬덤 정치 관련돼서 저희가 항상 그 폐해나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팬덤들이 더 많이 생기면 서로 다른 팬덤들이 또 상쇄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또 기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전진영 박사님한테 또 좀 질문을 보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통과되었던 소위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서 이미 이게 지금 우리 국회 현실로 이미 들어와 있고 국회법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공 사례보다는 안 좋은 사례들이 더 많다 보니까 뭐 실효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좀 회의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운영되지 못했던 그 어떤 사례들 국회 선진화법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제도 도입의 취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다수당은 다수당대로 다수제에 의해서 다수당이 원하는 거를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주고 또 소수당한테는 들어와서 싸워라라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였는데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안건 신속 처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전까지 18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의장이 원하는 법안을 언제까지 심사에 맞춰라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때까지 마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심사를 안 했어도 바로 본회의로 부의해서 표결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는 표결에도 제1 소수당이 한 번도 표결 자체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결 참여를 안 한 채로 다수당 플러스 이제 나머지 소수당들의 그 의결로 처리 안건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180일의 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전혀 심사가 안 된 채로 본회의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도입할 때 취지대로 운영된 게 전혀 아닌 결과적으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의사 절차가 돼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든지 그다음 제21대 총선에 적용되었던 공직선거법 이게 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의결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또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절차가 또 새로 도입됐습니다. 이거는 이거 역시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법안을 여야 3대3으로 그러니까 의석 비율과 상관없이 그 여야가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과 상관없이 3대3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6명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소수당 의견을 좀 더 들어봐라. 이것조차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수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그 소수당 위원으로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정부 플러스 집권 여당 대 야당의 갈등 구도가 모든 제도에 다 모든 의사 절차에 다 투영되고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
한국의 의회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은 결국 새로운 좋은 의사 절차를 도입하는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열심히 들었는데 좀 결론이 허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비스마르크가 얘기했던 의회에서 법 만드는 과정은 소세지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서 안 보는 게 낫다. 뭐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 절차에 대해서 조금 좀 등한히한 측면이 있는데 또 막상 의회만큼 이 절차가 이 결과를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또 그런 조직과 제도도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전 박사님 말씀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제도 절차 다 떠나서 결국에는 뭐 궁극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 조준만 교수님 또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까 1라운드 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밀실공천, 그다음에 그 정치인 육성, 양성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워낙 의회 정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그런지 늘 아웃사이더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반짝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성공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의 문제, 그다음에 정당 내부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위험한 발상이고 유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다일 교수가 얘기했듯이 수호자 민주주의, 가디언 디모크래시, 이게 결코 좋지 않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본인 문제를 남이 그렇게 잘 해결해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더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정치에 좀 일찍 몸을 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웃사이더가 계속 정치에 거리를 두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검증도 안 받고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주요 정당의 뭐 공직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고 그리고 뜻이 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낮은 단계부터 정치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해가지고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똑똑하고 괜찮고 의지를 갖고 아니면 없으면은 당에서 조직적으로라도 키워가지고 괜찮은 인물을 정치권에 진입시켜서 성장하게끔 만들고 검증하고 그 토대로 그거에 걸맞는 이 공직이라든지 대표로서의 자격을 정당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그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한국 정치에 좀 비전이 있고 유권자들이 이런 고민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의 경험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신데 참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경험이 있을수록 비판받고 조롱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또 얼핏 좀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 구체적인 양상은 타협, 또 대화, 어떤 그 뭐 연합체 구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경험이니까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야 좋은 정치인이 되고 좋은 정치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한번 맞춰봤고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얘기만 좀 했는데 사실 또 어떤 이 이상형의 의회 정당 정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잘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차피 의회 정당 정치를 구성하는 의원들, 또 특히 저희가 내년 4월에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도 있고 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국회의원, 정말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이면 정말 좋다. 이런 후보면 정말 뽑을 만하다.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짤막짤막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조진만 교수님께 제일 먼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할 줄 알고.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정치를 하고 있거나 하는 분이면은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할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다는 차원으로 정치를 하는 게 국회의원 300명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한다면 나의 꿈은 대통령이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리고 정당이라든지 뭘 다 떠나서
그리고 그 정도 되려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양보도 하고 그런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조준만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소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정치학자로서 보다는 유권자로서 이런 국회의원을 저희 지역구에서 꼭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요. 아까 조준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역을 위해서 계속 일한 분. 그래서 기초의원도 하시고 그 기초의원을 기반으로 또 광역의원도 하고 또는 뭐 단체장 같은 것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역민의 사정을 너무 잘 알면서 사적 이익보다는 좀 공적 이익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분이다라는 게 좀 경험적으로 검증된 분, 그런 분이 우리 지역구에 후보로 나오셔서 또 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꼭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참 그 바람직한 국회의원 참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준만 교수님은 대통령 꿈을 가진 국회의원 찾으시는데, 그래도 이소영 교수님은 지역에서 헌신한 밑바닥부터 올라온 또 그런 정치인을 또 이상형으로 꼽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윤광일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과연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남들과 이 타협과 남들과 어떤 대화와 무언가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긴 한데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검증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들을 체화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은 타협,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타협을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뽑는 영역이라면 사람들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어떤 그 대화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네, 역시 그 정치 문화를 공부하신 교수님답게 어떤 인성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저희가 국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또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연구원에서 떠오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진영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 16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뭐 직접 국회의원님들께 가서 보고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런 국회의원님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 확실히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분들이었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꼭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 중에 상당수가 선수가 높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선 의원들, 훌륭한 다선 의원들은 사실은 되게 소중한 정치적 자원이어서 그분들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한국 정치,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선이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용퇴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국회에서 오래 이제 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가까이서 지켜보신 어떤 그런 또 기준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저희가 뭐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겠죠. 사실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유토피아도 그려보고 했지만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의회 정당 정치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씩 개혁의 방향, 어떤 개혁의 어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소영 교수님. 네, 최근에 이제 뭐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도 개혁의 밑바닥에 우리 정당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뭐
선거 제도가 개혁이 됐든 또 국회법이 어떻게 되든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데 크게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자질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역량 이런 것들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우리의 대표로 가지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전략 공천도 있고 밀실 공천이란 말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공천 과정을 각 당에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힘이 너무 강하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입김도 너무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된 그런 민주적 공천 과정을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분포된 이익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 개혁과 함께 공천의 과정이 훨씬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정말 탄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어떤 사회 계층과 또 다양한 세대와 또 성별도 다양하게 국회에 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대로 정당이 마련해야 된다. 이 정당 정치가 강하게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우리의 의회 정당 민주주의는 좀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광일 교수님 한국 의회 정당 정치 개혁 방향 말씀 주시죠. 뭐 제가 아무래도 여대에 있다 보니까 조진만 선생님과 같이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 21대 국회 기준으로 해서 여성 의원 비율이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세계의회연맹 기준 조사에 의하면 190개 나라들 중에 한 121위,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이 국회 구성 자체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성, 특정한 학교 출신들 그리고 특정한 직군에서 국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모든 소수자들을 그러면은 사회의 구성과 같게 국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소수자라든지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소수자를 좀 더 몫을 주는 것이 좋은가라는 논의들이 있었지만 양성, 평등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굉장히 열악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소수자 중에서도 여성이 진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민주주의 질을 조사를 해보면 다 좋은데 여성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연구에 보면 여성이 진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여성이 상층 의사와 결정에 많이 진출할수록 그 조직 문화가 상당히 그 통합적으로 상당히 어떤 의견에 대한 그런 이견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어떤 절차의 준수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든 아니면 그 어떤 지역 단체에서든 여성의 진출과 상당히 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조직 문화가 상당히 어떤 통합적인 분위기로 가는 데 있어서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어떤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에 관련해서 막대한 국고가 정당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과 연동시켜가지고 여성의 진출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과 연계해서 정당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것이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차원의 공천에도 국고와 연동된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또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딸 둘을 둔 아빠 입장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진영 박사님. 예, 저는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법을 지키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만 지키면은 훨씬 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입법이 이러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국회의원 윤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원 윤리 심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새로 총선이 끝나면 원구성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또 국정감사는 언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까지 마쳐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국회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켜도 사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따박따박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국회법에 있는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국회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을 준수하면 국회에 대한 그 불신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법을 만드는 의원들부터 법을 지키자.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주만 교수님. 예, 제가 정치인이 문제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문제다 그랬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한국에 있어서 이 양대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정당이 바뀌기도 힘들고 정치인이 바뀌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진짜 가능하면 어떠한 형태도 좋습니다.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좀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던지는 표대로 의석이 가는 양대 정당들이 자신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리미엄을 제도상으로 얻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타파하고 싶은 거죠. 내년 총선에 아마 중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야, 찍을 정당 없다, 찍을 후보 없다 이런 고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하려고 그러면은 정당들이 바뀌고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정당에 소속돼 있는 공직 후보들이 바뀌려고 그러면은 조금 유권자들의 의사가 그대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 특히 선거제도가 바뀌는 게 정당과 정치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 찍을 정당 없다,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도 찍고 싶고 우리 지역에 이 후보도 있고 이 후보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민이 오는 시기가 좀 빨리 당겨져야 한국 정치의 발전이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덜 싫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가의 정치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이 지원하는 정치통일담론소통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의회정당 정치의 개혁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이 말씀 나눠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네 번째 순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4회에는 정통담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